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차트 보고 숫자 만지작거리며 사는 사람이다. 출근도 안 하고 상사도 없고 회의도 없다. 대신 세상이 조용할 때 벌어지는 작은 변화들을 집요하게 들여다본다. 그리고 오늘 그 변화 중 하나는 그냥 뉴스로 넘기기엔 너무 위험하다. 아주 조용하게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살 수 있게 됐다. 집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다. 바로 실물 은이다. 웃기게 들릴 수도 있다. 요즘 누가 은 얘기를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가격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허락이다. 접근 권한이다. 시장에서 진짜 큰 변화는 항상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다.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해보자. 계산기도 필요 없다. 10억 명 중 딱 1%만 움직인다고 가정해보자. 1%면 겨우 몇 명인가 그래봤자 1000만 단위다. 그 사람들이 각자 은 10온스씩만 산다고 치자. 대단한 투자도 아니다. 장기 해지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면 수억 온스의 수요가 한 번에 생긴다. 이건 상상 속 숫자가 아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 연간은 공급의 상당 부분이 그냥 사라진다. 증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금고로 들어가서 다시는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맞다.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일부러 그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설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갑자기 마음이 착해져서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다. 집에서 혼자 투자하는 내가 수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짜 위험한 신호는 뉴스 헤드라인에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가격만 쳐다볼 때 나는 구조를 본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불길하다. 만약 이 5분을 그냥 넘긴다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은 아마 이해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아직 조용하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뉴스를 잠깐 내려놓고 구조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집에서 혼자 투자하면서 한 가지를 아주 뼈저리게 배웠다.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항상 반복되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사건, 새로운 위기, 새로운 공포에 흥분하지만 정작 위를 내려다보면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마치 오래된 매뉴얼처럼 말이다. 이걸 나는 4단계짜리 구조라고 부른다. 이름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음모론도 아니고 비밀 결사도 아니다. 그냥 국가라는 조직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행동 방식이다. 첫 번째 단계는 접근 제한이다. 어떤 자산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국가는 가장 먼저 그 자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장이 불안정해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유는 항상 그럴듯하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인다. 어차피 당장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두 번째 단계는 화폐 가치의 희석이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 돈을 더 찍어낸다는 뜻이다. 경기 부양 성장 안정 위기 극복, 명분은 언제나 많다. 문제는 그 사이에 돈의 가치는 조용히 깎여 나간다는 점이다. 월급 숫자는 그대로인데 체감 물가는 슬금슬금 올라간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별로 화를 내지 않는다. 숫자가 아직 통장에 찍히고 있으니까 나도 예전엔 그랬다. 솔직히 말하면 이 단계는 대부분 그냥 지나친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어느 순간 제한이 풀린다. 갑자기 이제 괜찮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때 사람들은 안도한다. 마치 정부가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느낀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진다. 그동안 못 사게 막아두었던 자산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든다. 패닉이다. 공포이자 안도이고 동시에 늦었다는 직감이다.
이 단계에서 시장은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왜 지금 풀었을까라는 질문은 이미 늦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건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무섭다. 공급을 누가 쥐고 있는가의 문제다. 누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먼저 확보해 두었는가. 이 단계에 들어서면 가격은 더 이상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힘의 문제가 된다. 군대가 아니라 공급망과 자원의 힘이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선택권이 없다. 선택은 훨씬 앞선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이건 누군가 몰래 짜고 친 음모가 아니다. 회의실에서 검은 망토 입고 웃으면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다. 그냥 국가라는 조직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가장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다. 문제는 개인이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이다. 구조를 모르면 항상 가장 늦게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 우리는 이미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가 아니다. 뉴스가 떠들어서도 아니다. 구조상 그렇다. 이걸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하지만 만약 이게 구조라면, 그리고 이 구조가 과거에 수없이 반복됐다면 그 다음이 무엇인지는 굳이 예언이 필요 없어진다. 집에서 혼자 차트를 보며 살아온 내 경험상 시장은 늘 이렇게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그땐 왜 몰랐을까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은 거의 항상 너무 늦게 나온다. 사람들은 위기 얘기만 나오면 꼭 한 문장을 꺼낸다. 이번엔 달라. 내가 집에서 전업으로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주문이기도 하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심지어 커피값이 오를 때도 이번엔 달라 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과 국가가 움직이는 방식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모델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을 인정할 뿐이다. 먼저 로마로 가보자. 로마는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다. 군대는 강했고 도로는 뻗어 있었고 로마는 영원하다 같은 말도 했겠지. 그런데 국가가 돈이 부족해지면 하는 일이 있다. 화폐를 깎는다. 겉으론 같은 동전인데 안에 들어있는 귀금속 함량을 줄이는 거다.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모른다. 동전 모양은 똑같으니까.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물 자산은 사라지고 금과 은은 점점 손에 잡히지 않게 된다. 결국 누가 이익을 보나 그 동전을 찍어내는 쪽이다. 시민은 동전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동전이 이미 얇아졌다는 걸 깨달을 때는 늦는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금과 은을 찾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과 은이 이미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다. 마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느낌이다. 숨은 차는데 도착해도 아무것도 없다. 다음은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여긴 더 직관적이다. 돈을 미친 듯이 찍는다. 전쟁 후유증, 배상금, 경제 붕괴. 명분은 많다. 결과는 하나다. 지폐가 종이가 된다. 빵 하나 사려고 수레에 돈을 싣고 간다는 얘기는 너무 유명해서 이제는 밈처럼 쓰이기도 한다. 웃긴데 웃을 일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누가 움직였는가다. 보통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겠지 하며 지폐를 들고 있었고 가까운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은 조용히 실물 자산으로 옮겼다. 공장, 토지, 금, 외화. 그러니까 위기가 터졌을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뒤였다. 많은 사람들은 붕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붕괴 이전에 포지셔닝이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1933년. 여기서부터는 더 씁쓸하다. 자유의 나라라고 배운 그곳에서도 정부가 금을 내놓으라고 했다. 내놓지 않으면 처벌. 사람들은 순응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애국이니까, 위기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금의 공식 가격을 올린다.
같은 금인데 갑자기 가치가 뛰었다. 누가 이익을 보나 이미 금을 가진 쪽이다. 시민은 규칙을 지켰더니 손해를 받네라는 깨달음을 뒤늦게 한다. 더 아이러니한 건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일반 시민은 금을 자유롭게 소유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허락은 늘 늦게 온다. 그리고 허락이 왔을 때 가격은 이미 멀리 가 있다.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로마는 동전을 깎았고 바이마르는 지폐를 찍었고 미국은 금을 회수했다. 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핵심은 같다. 국가가 시스템을 조정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늘 마지막에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번엔 달랐어야 했는데 라고 말한다. 다른 색이, 다른 나라, 다른 언어. 그런데 결말은 거의 같다. 다르지만 같은 게임이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항상 늦게 깨닫는 것이다. 이제 이 모델을 책 속에서 꺼내서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위에 그대로 올려놓아 보자. 나는 집에서 전업으로 투자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건 예측인가?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일인가? 중국과 은 이야기는 예측이 아니다. 이미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만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개인의 귀금속 접근을 제한해왔다.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었지만 일반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엔 절차도 많고 통로도 좁았다. 대신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몰렸다. 부동산이었다. 집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말이 거의 신앙처럼 퍼졌다. 나도 예전엔 그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가 그렇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의심하는 쪽이 이상해 보이기 마련이니까. 그 사이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 겉으로는 조용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금과 은을 사들이고 정제 능력을 키우고 공급망을 다졌다. 누가 얼마나 샀는지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아주 오랫동안 한쪽을 향해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봐온 장면이다. 신용을 늘리고 돈을 풀고 성장을 유지한다. 숫자로 보면 멋있다. 도시가 생기고 건물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은 오른다. 문제는 그 자산이 진짜 수요 위에 서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은 오랫동안 저축 수단으로 기능했다. 살기 위해서라기보다 돈을 묻어두기 위해서 산 집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는 멈추고 사람들은 깨닫는다. 이게 안전한 자산이 아니었구나. 그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하나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바로 그 타이밍에 문이 열린다. 이게 세 번째 단계다. 귀금속에 대한 접근이 완화된다. 은행 창구에서 공식 채널에서 합법적으로 금과 은을 살 수 있게 된다. 겉으로 보면 친절한 정책이다. 국민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조금 씁쓸해진다. 왜 항상 가장 필요해졌을 때 열릴까? 왜 항상 다른 탈출구가 막혔을 때 허락이 나올까?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다. 여기서 사람들은 가격을 보기 시작한다. 비싸졌네, 아직 싼 거 아니야? 이런 대화가 오간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가격이 아니다. 수요 압력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보자. 인구의 1%만 움직여도 된다. 각자 은을 10온스 정도만 산다고 치자. 큰 모험도 아니다. 기념품처럼 사도 되는 양이다. 그런데 이게 모이면 수억 온스다. 전 세계 은 시장에서 이 정도 압력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다. 2%면 어떨까? 3%면 이건 폭발한다는 예언이 아니다. 그냥 물리적인 압박이다. 물건이 한정돼 있는데 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어도 안다. 중요한 건 이 수요가 투자 수요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은 그냥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오지 반도체, 요즘 세상이 좋아한다고 부르는 거의 모든 기술에 은이 들어간다. 친환경 미래산업 혁신 같은 단어들이 붙을수록 은 소비는 늘어난다. 중국은 이미 이 산업들의 중심에 있다.
생산도 하고 조립도 하고 수출도 한다. 만약 이 나라가 은의 흐름을 쥐고 있다면 그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협상력의 문제다. 누가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 누가 먼저 가져가는지의 문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시장이 알아서 조정하겠지? 나도 그런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공급망은 생각보다 느리고 광산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 않는다. 은은 코드처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땅을 파야 하고 시간과 돈이 든다. 그 사이에 수요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뉴스가 떠들기 전에 먼저 나타난다. 프리미엄이 붙고 재고가 줄고 배송이 늦어진다. 이런 신호들은 늘 작게 시작한다. 나는 여기서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뭘 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건 각자의 선택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가설이 아니라 구조의 진행이다. 그리고 이 구조는 늘 조용히 사람들을 시험한다. 누가 이걸 뉴스로 보고 넘길지, 누가 패턴으로 읽을지. 집에서 혼자 투자하며 살아온 내 경험상 시장은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이해한 사람에게만 다음 장면을 보여줄 뿐이다. 지금 우리는 그 장면의 초입에 서 있다. 아직 소란은 없다. 하지만 소란이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나는 여러 번의 사이클을 통해 배웠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론들이 있을 거다. 나도 처음엔 똑같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으로 믿어버리는 세 가지 착각이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첫 번째 착각은 이거다. 이번엔 다르다. 기술도 발전했고 시장도 똑똑해졌고 정부도 더 현명해졌다는 말. 솔직히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난다. 인류는 항상 자기 시대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믿어왔다. 로마도 그랬고 1920년대 독일도 그랬고 1930년대 미국도 그랬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자원은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 시스템은 세련돼졌을지 몰라도 인간의 선택은 놀랄 만큼 비슷하다. 그래서 구조는 반복된다. 모양만 바뀔 뿐이다. 두 번째 착각은 기술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다.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AI든 멋진 단어들이 많다. 그런데 웃긴 건 그 멋진 미래가 은 같은 아주 물리적인 금속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서버를 아무리 돌려도 은은 생성되지 않는다. 앱을 업데이트해도 광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기술은 수요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의 문제다. 세 번째 착각은 달러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다. 기축통화 군사력 금융 시스템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공급망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무력해질 수 있다. 살 수 없는 물건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지만 동시에 아주 단순한 사실이다. 이 싸움은 통화전쟁이 아니라 자원의 흐름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게임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투자 트레이드라고 부르지 않는다. 사고 팔고 타이밍 재고 수익률 계산하는 게임이 아니다. 이건 공급망 게임이다. 그리고 공급망 게임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내가 보는 시간축은 대략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다. 정확한 가격을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출 수도 없다.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다.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숫자는 그 뒤를 따라온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는데 나는 그 질문에 일부러 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행동을 지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식을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인식이 바뀌면 행동은 각자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그게 맞다. 집에서 혼자 전업 투자자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시장은 늘 힌트를 준다. 다만 소리치지 않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신호가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신호는 항상 조용했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반복되지만 복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남기고 싶다. 역사는 반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운율을 남긴다.